아침 햇살이 옅게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66년 꽤 긴 세월이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지도 벌써 1년 반이나 되었다. 시간은 참 빠르다. 젊었을 때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일이 무겁게 느껴진다. 그 무게는 곧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현실로 돌아왔다. 30년 지기 친구 박철수 녀석이 나타나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얘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대박이야. 이 녀석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내게 접근했다. 녀석이 하는 말은 늘 그 모양이었다. 뻔한 성공 신화, 달콤한 유혹. 나는 철수 녀석의 말을 믿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30년 넘게 봐온 친구를, 그 친구의 말을 맹신했다. 녀석은 내게 미래에셋 코리아 이머징 마켓 펀드라는 것을 추천했다. 이 펀드는 지금이 딱이야.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배로 불어낼 수 있어. 내 노후 자금 걱정은 완전히 끝날 거야. 이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망설였다. 6천만 원이라는 돈은 내게 큰 돈이었다. 남은 인생을 연명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철수 녀석은 쉴 새 없이 내게 압박을 가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후회할 거야. 이 녀석의 눈빛은 마치 맹수의 눈빛 같았다. 결국 나는 철수 녀석의 설득에 넘어가 모든 돈을 펀드에 투자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했다. 펀드 수익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나는 철수 녀석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역시 내 눈썰미는 최고였어. 나는 철수 녀석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철수 녀석은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별거 아니야. 내가 너 잘 아니까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다.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철수 녀석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었다. 괜찮아.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다시 올라갈 거야. 이 녀석은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녀석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감지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래에셋 코리아 이머징 마켓 펀드가 사기 펀드였다는 것이다. 펀드 운용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이미 해외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6천만 원 이내 평생을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멍하니 앉아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바라봤다. 사기 펀드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피해자였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내 신고를 접수했지만 사건 해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범인은 해외에 있고 자금 추적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60대 노인이 되어 가진 돈은 6천만 원, 그것마저도 사기 펀드에 날아가 버렸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했지만 자녀들은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으셨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기대도 안 돼요. 그들의 말은 칼날과 같았다. 나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나는 경찰서에 자주 찾아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에게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말은 나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 역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저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나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세상에 버려진 낙엽과 같았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핀잔을 듣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어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며칠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도 보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는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나를 걱정하며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시절,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30년 넘게 묵묵히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했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나는 분노를 느꼈다. 나를 속인 철수 녀석에 대한 분노, 나를 핀잔치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 나를 외면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낡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비록 60대 노인이 되어 가진 돈은 없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수 녀석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변호사는 나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철수 녀석은 해외에 도피해 있고 자금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다시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는 철수 녀석의 재산 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나는 변호사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나는 소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철수 녀석은 해외에서 도피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변호사는 철수 녀석의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나는 매일매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철수 녀석의 가족들을 만났다. 철수 녀석의 아내와 자녀들은 나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맹수의 눈빛 같았다. 나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더욱 힘들어졌다. 아내는 내 건강을 걱정하며 간호했지만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다. 나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말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나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들은 나를 멀리했다. 미안하다.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어려운 처지다. 친구들의 말은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소송을 포기하고 싶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계속했다. 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증언을 준비했다. 나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어느 날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나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철수 녀석의 아내를 만났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사과했다. 저에게도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세요. 철수 녀석의 아내는 철수 녀석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철수 녀석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가 왜 나에게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저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철수 녀석의 범죄에 가담했지만 철수 녀석에게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철수 녀석의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털어놓았다. 철수 녀석의 아내가 털어놓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철수 녀석은 오래전부터 사기 펀드 범죄를 계획했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과 정보를 모으기 위해 수년 동안 공을 들였다. 철수 녀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나는 철수 녀석의 범죄 수법에 분노했다. 나는 철수 녀석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철수 녀석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에게 철수 녀석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나에게 철수 녀석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는 철수 녀석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수정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에게 감사를 표했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나에게 잘못은 용서받기 어렵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철수 녀석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철수 녀석의 변호인단은 철수 녀석의 범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철수 녀석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는 철수 녀석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변호사는 철수 녀석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를 제시하며 철수 녀석의 유죄를 주장했다. 철수 녀석의 변호인단은 철수 녀석의 아내가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법관은 철수 녀석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법관은 피고인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판결했다. 법정은 술렁였다. 나는 희망을 느꼈다. 나는 철수 녀석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관은 철수 녀석에게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철수 녀석은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나는 철수 녀석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며 복수심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철수 녀석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철수 녀석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철수 녀석에게 연민을 느꼈다. 나는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변호사는 나에게 당신은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변호사의 말에 감동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자녀들에게 실망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핀잔을 듣지 않았다. 소송이 끝난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철수 녀석의 아내는 나에게 답장을 보내왔다. 당신의 용기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철수 녀석의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희망을 느꼈다. 나는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66년의 삶을 되돌아봤다.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6천만 원을 잃었지만 존엄성을 지켜냈다. 나는 이제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